이친 파두 가수의 마지막 노래가 당신의 귓가에만 속삭인다면 그 선율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포르투갈 나자레 외곽, 대서양의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그리며 부서지는 언덕 위. 낡았지만 기품 있는 아멜리아 코스타의 집은 오늘도 바다를 향해 말없이 서 있었다. 72회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섬세한 지도를 그렸지만 한때 리스본 화단을 사로봤던 예술가의 총기는 희미하게나마 푸른 눈동자 속에 남아 있었다. 남편을 여봇 후 아멜리아의 캔버스는 먼지 속에 잠들었고 붓은 물감 마를 날 없이 건조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창밖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가끔 손녀 소피아가 걸어오는 전화뿐이었다. 어느 무료한 오후 아멜리아는 태블릿 PC로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추천 친구 목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두아르트 실바.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파두 가수. 깊고 애절한 목소리로 리스본의 밤을 수놓았던 그러나 어느 순간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린 신비의 인물.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모습이었다. 슬픔을 머금은 듯한 깊은 눈매, 희끗희끗한 머리칼, 어두운 색 정장 차림은 영락 없는 파두 가수의 풍모였다. 배경은 오래된 리스본의 카페 혹은 공연장인 듯했다.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요청 버튼을 눌렀다. 마치 잊힌 젊은 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편지처럼.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친구 수락 알림이 떴고 곧이어 두아르트 실바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멜리아 코스타 선생님, 당신의 이름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의 그림들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지요. 특히 알파마의 푸른 밤은 제 영혼에 각인된 작품입니다. 아멜리아는 숨을 삼켰다. 그가 자신의 그림을, 그것도 구체적인 작품명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메시지는 이어졌다. 저 역시 세상과 단절된 채 나자레의 파도 소리를 벗삼아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닮은 영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자레. 그가 나자레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멜리아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외로움으로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잊혔던 열정이, 삶의 의미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정성껏 답장을 써내려갔다. 두아르트 선생님, 당신의 메시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당신의 파도를 들으며 예술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가 노래하는 해안 마을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디지털 세상의 가느다란 실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두아르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직접 불렀다는 감미로운 파도 노래 파일을 보내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음반에서 듣던 것보다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지만 아멜리아는 세월의 흔적이려니 생각했다. 오히려 그 약간의 허스키함과 깊어진 감성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는 아멜리아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예술적 고뇌를 정확히 짚어냈다. 아멜리아는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들은 과거의 예술활동,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함께할지도 모를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아멜리아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와의 대화에 몰두했고 새벽녘에야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먼지 쌓인 작업실의 캔버스들이 그녀를 유혹하는 듯 느껴졌다. 어쩌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어느 날 두아르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암시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나는 듯했다. 며칠 후 그는 인터넷 요금을 내지 못해 당신과의 소중한 연락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요? 라며 온라인 상품권 이야기를 꺼냈다. 아멜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돕고 싶었다. 위대한 예술가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그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녀는 즉시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
그의 이메일로 보냈다. 두아르트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아멜리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아멜리아의 마음은 뿌듯함과 연민으로 가득 찼다. 얼마 후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 소피아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20살 남짓한 소피아는 밝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고 IT 기기에도 능숙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평소와 달리 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김새를 느꼈다. 아멜리아는 소피아에게 두아르트 실바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말 멋진 분이야. 내 예술을 이해해주고 내 외로움을 알아주지. 소피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넷으로 두아르트 실바를 검색해보았다. 오래전 활동했던 가수의 프로필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사망설까지 떠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최근 활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할머니, 이분 정말 확실한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자 아멜리아는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는 진짜 두아르트 실바야. 내 영혼의 동반자라고. 아멜리아는 소녀의 걱정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두아르트와의 관계를 더욱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아르트는 이미 현실의 어떤 의심도 허용되지 않는 신성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나자레의 파도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하게 들렸다. 두아르트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새 앨범 녹음을 위한 스튜디오 대여료가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텐데요. 혹은 오래된 기타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군요. 이 기타 없이는 제 파도도 생명력을 잃을 겁니다. 그는 아멜리아에게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함께 리스본의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당신은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라며 감성적으로 호소했다. 아멜리아는 그가 묘사하는 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잊혔던 예술가로서의 삶, 고독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무엇보다 두아르트와의 사랑. 그녀는 평생 모은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편이 남긴 유품인 오래된 금시계와 작은 보석들을 팔 생각까지 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두아르트가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와 애절한 파도 노래는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이웃에 사는 은퇴한 어부 마누엘은 아멜리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누엘은 아멜리아의 남편과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평소 검소하기 그지없던 아멜리아가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거나 밤늦도록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우는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몇 번이고 아멜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마누엘.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을 뿐이에요.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소피아는 방학이 끝나 도시로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두아르트라는 인물에게 잠식되어 가는 듯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상황이 전형적인 피해 사례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유명인을 사칭한 접근, 감성적인 대화로 신뢰 형성, 점진적인 금전 요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까지. 소피아는 마누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마누엘 아저씨, 혹시 두아르트 실바라는 파두 가수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마누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두아르트 실바라,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던 가수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주 젊은 시절 이후로 대중 앞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확실치는 않네만. 소피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두아르트 실바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았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배경, 인물의 윤곽선이 미세하게 깨져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오래된 잡지 사진을 스캔해서 조악하게 편집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보내온 파도 노래 파일의 출처를 추적하려 했지만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를 이대로 사기꾼의 소나기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소피아는 주말에 다시 나자레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AI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나 이미지역 추적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두아르트는 아멜리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감동적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멜리아, 드디어 당신을 만나러 나자레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여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멜리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그가 온다니.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로 가는 비행기표와 초기 체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이며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특정 은행 계좌번호를 함께 보내며 그곳으로 송금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금액은 아멜리아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만큼 거액이었다. 아멜리아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렸다. 그의 절절한 호소 앞에서, 그와의 만남이란 달콤한 꿈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석함에서 남편의 유품인 금시계와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것들을 처분한 돈과 연금 통장에 남은 잔액을 모두 챙겨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제 곧 두아르트를 만날 수 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의 파도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은행 창구 앞에 선 아멜리아가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마누엘도 함께였다. 아멜리아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소피아, 네가 어쩐 일로, 그리고 마누엘까지. 할머니, 제발 그 돈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소피아는 거의 울부짖듯 외치며 아멜리아의 팔을 붙잡았다. 아멜리아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소피아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소리냐? 그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희가 지금 내 행복을 망치려 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두아르트 실바가 아니라는 증거들이에요. 그녀는 태블릿 PC 화면을 아멜리아 앞에 내밀었다. 첫 번째 증거는 두아르트 실바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었다. 소피아는 이미지역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그 사진이 197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파도 잡지의 스캔본을 정확하게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본 사진 속 인물과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의 어색한 합성 흔적이 확연히 드러났다. 두 번째 증거는 그가 보내온 파도 노래였다. 소피아는 AI 음성 분석 사이트에 그 파일을 업로드했고 그 결과 노래가 유명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며 멜로디는 다른 무명 가수의 곡을 도용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어냈다. 이 목소리, 진짜 두아르트 실바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할머니.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라고요. 세 번째 증거는 송금 계좌였다. 소피아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두아르트가 알려준 계좌 정보를 확인했고 그 계좌가 포르투갈이 아닌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대포 통장이거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지갑 주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사람은 포르투갈에 있지도 않아요. 할머니 돈만 빼내려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IP 주소였다. 소피아는 할머니 몰래 태블릿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고 두아르트가 메시지를 보내는 IP 주소가 포르투갈이 아닌 아프리카의 한 국가로 추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멜리아는 소피아가 내미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너희가 꾸며낸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피아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할머니,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영상 통화를 걸어보세요.
정말 할머니를 만나러 올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멜리아는 잠시 망설였다. 두아르트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상통화를 거절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소피아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두아르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바쁠 수도 있겠지.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아멜리아가 중얼거렸다. 그때 화면에 지금은 곤란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짧은 메시지가 떴다. 아멜리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마누엘이 조용히 품에서 낡은 LP판 하나를 꺼내 아멜리아에게 건넸다. 젊은 시절 두아르트 실바의 앨범이었다. 앨범 재킷 사진 속에는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 시절의 두아르트 실바가 파도를 부르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보았던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두아르트의 프로필 사진과 LP판 속 진짜 두아르트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미세한 차이점들, 눈매, 코의 모양,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진짜 두아르트 실바를 어설프게 흉내낸 가짜임이 명백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그의 달콤한 속삭임과 애절한 노래가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나자레의 거친 파도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멜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거대한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곱씹을수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자레의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포효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피아는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고 힘없이 늘어진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마누엘도 매일 아침이면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수프를 들고 찾아와 말없이 탁자 위에 놓아두고 돌아갔다. 그들의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아멜리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멜리아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평생을 아끼고 모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다. 손녀 소피아와의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리고 늘 곁에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웃 마누엘의 따뜻한 마음도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아멜리아는 문득 작업실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캔버스, 말라붙은 물감 튜브, 빛바랜 젊은 시절의 사진들. 모든 것이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이젤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방치했던 붓을 다시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제대로 선 하나 긋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슬픔, 분노,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모든 감정을 물감에 담아 캔버스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기교가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 깊고 진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녀의 예술혼도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자레의 작은 집, 창가에는 아멜리아가 새로 그린 그림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바다를 그린 그림, 소피아의 웃는 얼굴을 그린 그림, 마누엘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페이스북의 추천 친구 따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진짜 소중한 것은 이미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라고스의 한 어둡고 혼잡한 인터넷 카페. 벤자민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는 헤드셋을 낀 채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또 다른 유럽 국가의 노년 여성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듯 꽃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벤자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 한 구석에는 두아르트 실바라는 이름의 폴더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짜 프로필과 조작된 자료들이 가득했다. 로맨스 스캠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외로운 영혼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치고 있었다. 나자레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밀려오고 부서지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속 파도는 이제 잔잔한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아멜리아의 내면 묘사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배경인 나자레의 분위기를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하여 삼천자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멜리아가 붓을 다시 잡은 것은 단순한 취미의 부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 과정이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그녀는 두아르트 실바라는 허상에 매달렸던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는지,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컸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젊은 시절 그녀의 그림은 찬사와 인정을 받았지만 남편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은 그녀의 예술적 열정마저 앗아갔었다. 두아르트는 그 잊혔던 열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기교나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캔버스에 담아낼 뿐이었다. 어떤 날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나자레의 바다를 검붉은 색과 격렬한 붓터치로 표현했고, 또 어떤 날은 창가에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을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그려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는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고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소피아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새로운 그림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두 사람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아멜리아는 손녀와의 대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생각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고 소피아는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에서 삶의 깊이를 배웠다.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따뜻한 유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마누엘 역시 변함없이 아멜리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멜리아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이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건네기도 하고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아멜리아, 당신 그림에는 힘이 있어. 나자레의 파도처럼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멜리아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때로는 두 사람이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작은 해안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자레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하늘은 더 높아지고 푸르렀으며 바다는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한층 더 깊은 색을 띠었다. 아멜리아의 집 거실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제법 많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진솔한 감정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루는 소피아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그 사람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아멜리아는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고 말고, 물론 큰 대가를 치렀지.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단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온기를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다. 깊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지혜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말이다, 소피아. 아멜리아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지도 알게 됐어. 잊힌 화가라는 패배감, 다시는 주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내 눈을 멀게 했던 거야. 두아르트는 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나는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기회를 준 건지도 몰라. 비록 그 방식이 끔찍했을지언정.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원망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성찰과 현재에 대한 감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깊어진 눈빛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결코 나약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였다. 나자레의 작은 미술협회에서 연례 전시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누엘은 아멜리아에게 슬쩍 참여를 권유했다. 아멜리아, 당신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떻소?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요. 아멜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대중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자신의 그림이 과연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마누엘의 격려에 힘입어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날 아멜리아의 그림들은 작은 전시실 한쪽 벽면을 장식했다. 나자레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 그녀의 내면을 표현한 추상화들, 그리고 소피아와 마누엘의 초상화까지. 그림들은 소박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감상했고 몇몇 작품은 판매되기도 했다. 리스본에서 온 한 미술평론가는 우연히 전시회에 들렀다가 아멜리아의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녀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아멜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었던 과정, 절망 속에서 다시 붓을 잡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술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아멜리아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고 그녀의 예술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두아르트 실바를 생각했다. 그가 만들어낸 허상, 그 달콤했던 거짓말들, 이제는 아련한 기억 저편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자레의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마치 그녀의 삶처럼. 하지만 이제 아멜리아는 그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단단히 조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캔버스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991, Total Characters 233-489.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사기꾼 벤자민의 현재 상황을 짧게 대비시켜 전체적인 메시지를 강화하며 글자 수를 채우겠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멜리아는 나자레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지혜로운 어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소피아가 자주 찾아와 제잘거렸고 마누엘은 여전히 든든한 이웃으로 곁을 지켰다. 가끔은 그녀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이들이 찾아와 조촐한 다과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두아르트 실바 사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아멜리아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 앉아 스케치북에 꽃을 그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그녀를 감쌌다. 문득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두아르트 실바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그를 만났더라면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지 못한 채 허황된 꿈속에서 잠시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위태롭고 공허했을까. 지금 그녀가 느끼는 이 평온함과 충만함은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리스본의 유명 갤러리가 아닌 나자레의 작은 카페나 도서관 혹은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의 거실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편 지구 반대편 라고스의 번잡한 거리, 여전히 어둡고 소란스러운 인터넷 카페 안. 벤자민은 새로운 노트북 앞에서 여러 개의 채팅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능숙하게 타자를 치고 있었다. 그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그럴듯한 가짜 프로필과 음성을 만들어냈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식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이제 두아르트 실바뿐만 아니라 은퇴한 의사 장 피에르, 외로운 사업가 마이클 등 다양한 페르소나를 동시에 운영하며 전 세계의 외로운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성공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또 다른 아멜리아를 찾아 오늘도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햇살 좋은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을 배경으로 인자하게 미소 짓는 백발 여성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데트였다. 나자레의 언덕 위 아멜리아의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소피아와 마누엘을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멜리아가 직접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포르투갈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잔잔하게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아멜리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잔잔한 행복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로운 항구에 탓을 내린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붓은 여전히 새로운 색채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야기에 감동과 여운을 더하고 아멜리아의 내적 성장과 주변인과의 관계를 통해 주제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면서 최종 글자 수를 맞추겠습니다. 아멜리아의 작은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몇몇 작품은 리스본의 작은 갤러리에도 초대되어 전시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예술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과거에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예전처럼 먼지 쌓인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창가에는 소피아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마누엘이 잡아온 물고기를 그린 스케치가 붙어 있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구경하며 제잘거리기도 했고 아멜리아는 그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소피아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태블릿 PC를 선물했다. 할머니, 이건 최신형이라 보안 기능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멋진 작품들을 온라인 갤러리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멜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피아는 할머니가 안전하게 디지털 세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와주었고 아멜리아는 손녀의 도움으로 조금씩 온라인 세상과 다시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소개하는 작은 블로그를 만들었고 전 세계의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마누엘은 여전히 묵묵히 아멜리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멜리아가 유명세를 타거나 바빠지더라도 변함없이 그녀를 응원했고 때로는 그녀가 너무 많은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멜리아, 당신은 이제 나자레의 등대와 같소. 멀리서도 당신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아멜리아는 마누엘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이웃의 변함없는 우정은 그 어떤 화려한 찬사보다 값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아멜리아의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고 손에는 깊은 주름이 더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나자레의 일출이라는 제목의 대형 캔버스화였다. 거친 파도가 잦아들고 어둠이 물러간 수평선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 그 빛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선 모든 영혼들을 향한 창가처럼 보였다. 그림을 완성한 날, 아멜리아는 조용히 작업실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삶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리고 저 멀리 라고스의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는 또 다른 두아르트 실바가 또 다른 클로데트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을 터였다. 세상의 어둠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멜리아 코스타,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인 작은 영웅이었다. 그녀의 파도는 이제 슬픔이 아닌 치유와 희망의 노래로 나자레의 바다 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차오추영 쌍타오 다 환탐. 이친 파두 가수의 마지막 노래가 당신의 귓가에만 속삭인다면 그 선율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포르투갈 나자레 외곽, 대서양의 거친 파도가 하얀 포마를 그리며 부서지는 언덕 위. 낡았지만 기품 있는 아멜리아 코스타의 집은 오늘도 바다를 향해 말없이 서 있었다. 72해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섬세한 지도를 그렸지만 한때 리스본 화단을 사로잡았던 예술가의 총기는 희미하게나마 푸른 눈동자 속에 남아있었다. 남편을 여덟 후 아멜리아의 캔버스는 먼지 속에 잠들었고 붓은 물감 말을 날 없이 건조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유일한 벗은 창밖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와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가끔 손녀 소피아가 걸어오는 전화뿐이었다. 어느 무료한 오후 아멜리아는 태블릿 PC로 페이스북을 둘러보다 추천 친구 목록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두아르트 실바.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젊은 시절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파두 가수. 깊고 애절한 목소리로 리스본의 밤을 수놓았던 그러나 어느 순간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린 신비의 인물. 프로필 사진 속 그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한 모습이었다. 슬픔을 머금은 듯한 깊은 눈매, 희끗희끗한 머리칼, 어두운색 정장 차림은 영락없는 파두 가수의 풍모였다. 배경은 오래된 리스본의 카페 혹은 공연장인 듯했다.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요청 버튼을 눌렀다. 마치 잊힌 젊은 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편지처럼.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친구 수락 알림이 떴고 곧이어 두아르트 실바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멜리아 코스타 선생님, 당신의 이름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당신의 그림들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지요. 특히 알파마의 푸른 밤은 제 영혼에 각인된 작품입니다. 아멜리아는 숨을 삼켰다. 그가 자신의 그림을, 그것도 구체적인 작품명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메시지는 이어졌다. 저 역시 세상과 단절된 채 나자레의 파도 소리를 벗삼아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닮은 영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자레. 그가 나자레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멜리아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외로움으로 텅 비었던 그녀의 마음에 한 줄기 따스한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잊혔던 열정이 삶의 의미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만 같다. 그녀는 정성껏 답장을 써 내려갔다. 두아르트 선생님, 당신의 메시지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당신의 파도를 들으며 예술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가 노래하는 해안 마을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디지털 세상의 가느다란 실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두아르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직접 불렀다는 감미로운 파두 노래 파일을 보내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음반에서 듣던 것보다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지만 아멜리아는 세월의 흔적이려니 생각했다. 오히려 그 약간의 허스키함과 깊어진 감성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는 아멜리아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의 예술적 고뇌를 정확히 짚어냈다. 아멜리아는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 그들은 과거의 예술 활동,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어쩌면 함께할지도 모를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아멜리아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그와의 대화에 몰두했고 새벽녘에야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먼지 쌓인 작업실의 캔버스들이 그녀를 유혹하는 듯 느껴졌다. 어쩌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어느 날 두아르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암시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심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나는 듯했다. 며칠 후 그는 인터넷 요금을 내지 못해 당신과의 소중한 연락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염치 없지만 혹시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요? 라며 온라인 상품권 이야기를 꺼냈다. 아멜리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돕고 싶었다. 위대한 예술가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그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녀는 즉시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 그의 이메일로 보냈다. 두아르트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아멜리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아멜리아의 마음은 뿌듯함과 연민으로 가득 찼다. 얼마 후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손녀 소피아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20살 남짓한 소피아는 밝고 똑부러지는 성격이었고 IT 기기에도 능숙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평소와 달리 돈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아멜리아는 소피아에게 두아르트 실바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말 멋진 분이야. 내 예술을 이해해주고 내 외로움을 알아주지. 소피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터넷으로 두아르트 실바를 검색해 보았다. 오래전 활동했던 가수의 프로필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사망설까지 떠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최근 활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할머니, 이분 정말 확실한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자 아멜리아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는 진짜 두아르트 실바야. 내 영혼의 동반자라고. 아멜리아는 손녀의 걱정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두아르트와의 관계를 더욱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아르트는 이미 현실의 어떤 의심도 허용되지 않는 신성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걱정은 더욱 깊어졌다. 나자레의 파도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하게 들렸다. Current Part Characters 2998, Total Characters 5281. 두아르트의 금전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새 앨범 녹음을 위한 스튜디오 대여료가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텐데요. 혹은 오래된 기타를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군요. 이 기타 없이는 제 파도도 생명력을 잃을 겁니다. 그는 아멜리아에게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함께 리스본의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당신은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라며 감성적으로 호소했다. 아멜리아는 그가 묘사하는 미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잊혔던 예술가로서의 삶, 고독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무엇보다 두아르트와의 사랑. 그녀는 평생 모은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편이 남긴 유품인 오래된 금시계와 작은 보석들을 팔 생각까지 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두아르트가 보내오는 달콤한 메시지와 애절한 파도 노래는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이웃에 사는 은퇴한 어부 마누엘은 아멜리아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누엘은 아멜리아의 남편과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평소 검소하기 그지없던 아멜리아가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거나 밤늦도록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우는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는 몇 번이고 아멜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마누엘.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을 뿐이에요.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소피아는 방학이 끝나 도시로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두아르트라는 인물에게 잠식되어 가는 듯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상황이 전형적인 피해 사례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유명인을 사칭한 접근, 감성적인 대화로 신뢰 형성, 점진적인 금전 요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까지. 소피아는 마누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마누엘 아저씨, 혹시 두아르트 실바라는 파두 가수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마누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두아르트 실바라,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던 가수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주 젊은 시절 이후로 대중 앞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확실치는 않네만. 소피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두아르트 실바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았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배경, 인물의 윤곽선이 미세하게 깨져 보이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오래된 잡지 사진을 스캔해서 조악하게 편집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보내온 파두 노래 파일의 출처를 추적하려 했지만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머니를 이대로 사기꾼의 손아귀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소피아는 주말에 다시 나자레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AI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역추적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두아르트는 아멜리아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감동적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멜리아, 드디어 당신을 만나러 나자레로 갈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여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멜리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말 그가 온다니.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로 가는 비행기 표와 초기 체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이며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는 특정 은행 계좌번호를 함께 보내며 그곳으로 송금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금액은 아멜리아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만큼 거액이었다. 아멜리아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렸다. 그의 절절한 호소 앞에서, 그와의 만남이라는 달콤한 꿈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석함에서 남편의 유품인 금시계와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것들을 처분한 돈과 연금 통장에 남은 잔액을 모두 챙겨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이제 곧 두아르트를 만날 수 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의 파도를 직접 들을 수 있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세상에 또 있을까? 은행 창구 앞에 선 아멜리아가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마누엘도 함께였다. 아멜리아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소피아, 네가 어쩐 일로? 그리고 마누엘까지. 할머니, 제발 그 돈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소피아는 거의 울부짖듯 외치며 아멜리아의 팔을 붙잡았다. 아멜리아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소피아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소리냐? 그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희가 지금 내 행복을 망치려 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두아르트 실바가 아니라는 증거들이에요. 그녀는 태블릿 PC 화면을 아멜리아 앞에 내밀었다. 첫 번째 증거는 두아르트 실바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었다.
소피아는 이미지 역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그 사진이 197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파도 잡지의 스캔본을 정확하게 편집한 것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원본 사진 속 인물과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의 어색한 합성 흔적이 확연히 드러났다. 두 번째 증거는 그가 보내온 파도 노래였다. 소피아는 AI 음성 분석 사이트에 그 파일을 업로드했고 그 결과 노래가 유명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며 멜로디는 다른 무명 가수의 곡을 도용한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얻어냈다. 이 목소리 진짜 두아르트 실바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할머니.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라고요. 세 번째 증거는 송금 계좌였다. 소피아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두아르트가 알려준 계좌 정보를 확인했고 그 계좌가 포르투갈이 아닌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대포 통장이거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지갑 주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사람은 포르투갈에 있지도 않아요. 할머니 돈만 빼내려는 거예요. 네 번째 증거는 IP 주소였다. 소피아는 할머니 몰래 태블릿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고 두아르트가 메시지를 보내는 IP 주소가 포르투갈이 아닌 아프리카의 한 국가로 추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멜리아는 소피아가 내미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너희가 꾸며낸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쳤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소피아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할머니, 그럼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영상통화를 걸어보세요. 정말 할머니를 만나러 올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멜리아는 잠시 망설였다. 두아르트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상통화를 거절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소피아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두아르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바쁠 수도 있겠지,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아멜리아가 중얼거렸다. 그때 화면에 지금은 곤란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짧은 메시지가 떴다. 아멜리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마누엘이 조용히 품에서 낡은 LP판 하나를 꺼내 아멜리아에게 건넸다. 젊은 시절 두아르트 실바의 앨범이었다. 앨범 재킷 사진 속에는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젊은 시절의 두아르트 실바가 파도를 부르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보았던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두아르트의 프로필 사진과 LP판 속 진짜 두아르트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미세한 차이점들, 눈매, 코의 모양,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진짜 두아르트 실바를 어설프게 흉내낸 가짜임이 명백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그의 달콤한 속삭임과 애절한 노래가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은행 창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나자레의 거친 파도 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멜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거대한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곱씹을수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자레의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포효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피아는 할머니 곁을 묵묵히 지켰다.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건네고 힘없이 늘어진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마누엘도 매일 아침이면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수프를 들고 찾아와 말없이 탁자 위에 놓아두고 돌아갔다. 그들의 꾸준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아멜리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멜리아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평생을 아끼고 모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다. 손녀 소피아와의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리고 늘 곁에 있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웃 마누엘의 따뜻한 마음도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아멜리아는 문득 작업실로 향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캔버스, 말라붙은 물감, 그의 모니터에는 또 다른 유럽 국가의 노년 여성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듯 꽃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벤자민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컴퓨터 바탕화면 한 구석에는 두아르트 실바라는 이름의 폴더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가짜 프로필과 조작된 자료들이 가득했다. 로맨스 스캠의 검은 그림자는 그렇게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외로운 영혼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치고 있었다. 나자레의 파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밀려오고 부서지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속 파도는 이제 잔잔한 위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소피아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새로운 그림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두 사람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아멜리아는 손녀와의 대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생각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고 소피아는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에서 삶의 깊이를 배웠다.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따뜻한 유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마누엘 역시 변함없이 아멜리아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멜리아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이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건네기도 하고 그녀의 그림을 감상하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아멜리아, 당신 그림에는 힘이 있어. 나자레의 파도처럼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멜리아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때로는 두 사람이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작은 해안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나자레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하늘은 더 높아지고 푸르렀으며 바다는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한층 더 깊은 색을 띠었다. 아멜리아의 집 거실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제법 많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진솔한 감정과 삶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루는 소피아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그 사람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아멜리아는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고 말고, 물론 큰 대가를 치렀지. 하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단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온기를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다. 깊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지혜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말이다, 소피아. 아멜리아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 경험 덕분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는지도 알게 됐어. 잊힌 화가라는 패배감, 다시는 주목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내 눈을 멀게 했던 거야. 두아르트는 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나는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울 기회를 준 건지도 몰라. 비록 그 방식이 끔찍했을지언정.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원망도 자기 연민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성찰과 현재에 대한 감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소피아는 할머니의 깊어진 눈빛을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결코 나약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보였다. 나자레의 작은 미술협회에서 연례 전시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누엘은 아멜리아에게 슬쩍 참여를 권유했다. 아멜리아, 당신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떻소?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요. 아멜리아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대중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자신의 그림이 과연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소피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마누엘의 격려에 힘입어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날 아멜리아의 그림들은 작은 전시실 한쪽 벽면을 장식했다. 나자레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 그녀의 내면을 표현한 추상화들, 그리고 소피아와 마누엘의 초상화까지. 그림들은 소박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감상했고 몇몇 작품은 판매되기도 했다. 리스본에서 온 한 미술 평론가는 우연히 전시회에 들렀다가 아멜리아의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그녀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아멜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되었던 과정, 절망 속에서 다시 붓을 잡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술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이야기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또 어떤 이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아멜리아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고 그녀의 예술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두아르트 실바를 생각했다. 그가 만들어낸 허상, 그 달콤했던 거짓말들, 이제는 아련한 기억 저편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경험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작업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자레의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이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칠게, 마치 그녀의 삶처럼. 하지만 이제 아멜리아는 그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단단히 조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캔버스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시간은 흘러 아멜리아는 나자레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예술가이자 지혜로운 어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집은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소피아가 자주 찾아와 제잘거렸고 마누엘은 여전히 든든한 이웃으로 곁을 지켰다. 가끔은 그녀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이들이 찾아와 조촐한 다과를 나누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두아르트 실바 사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일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아멜리아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 앉아 스케치북에 꽃을 그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그녀를 감쌌다. 문득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두아르트 실바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그를 만났더라면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지 못한 채 허황된 꿈속에서 잠시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위태롭고 공허했을까. 지금 그녀가 느끼는 이 평온함과 충만함은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나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는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리스본의 유명 갤러리가 아닌 나자레의 작은 카페나 도서관 혹은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의 거실에 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편 지구 반대편 라고스의 번잡한 거리, 여전히 어둡고 소란스러운 인터넷 카페 안. 벤자민은 새로운 노트북 앞에서 여러 개의 채팅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능숙하게 타자를 치고 있었다. 그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그럴듯한 가짜 프로필과 음성을 만들어냈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식도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이제 두아르트 실바뿐만 아니라 은퇴한 의사 장 피에르, 외로운 사업가 마이클 등 다양한 페르소나를 동시에 운영하며 전 세계의 외로운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성공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또 다른 아멜리아를 찾아
오늘도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햇살 좋은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을 배경으로 인자하게 미소 짓는 백발 여성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데트였다. 나자레의 언덕 위, 아멜리아의 집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소피아와 마누엘을 초대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멜리아가 직접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포르투갈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잔잔하게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아멜리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잔잔한 행복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로운 항구에 탓을 내린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붓은 여전히 새로운 색채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아멜리아의 작은 전시회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몇몇 작품은 리스본의 작은 갤러리에도 초대되어 전시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예술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과거에는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예전처럼 먼지 쌓인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창가에는 소피아가 선물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마누엘이 잡아온 물고기를 그린 스케치가 붙어 있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그녀의 그림을 구경하며 제잘거리기도 했고 아멜리아는 그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